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복원입니다. 총선이 28일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한테 막말 경계력도 떨어졌는데요.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여러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발목줄에 밟은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이라면서 조롱성 발언을 한 게 알려져서 다시 사과를 했고요.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 취소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야 설화주의보를 비롯해서 총선 핫 이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총선이 꼭 4주 남은 오늘 정치권에 설화주의보가 불어닥쳤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 전원에게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었던 공천까지 취소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일부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2012년 총선 패배에 악몽이 떠오른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징계할 것임을 DMZ에 들어가고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최근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최종 공천장을 받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뒤늦게 논란인 겁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아니 DMZ에서 지금 들으신 이 정 후보의 발언요. 최근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5년 목함주례 사건의 충격과 아픔이 가시지 않았던 때 2017년에 한 말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네. 정 후보가 튀는 언행을 많이 해왔던 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한참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참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지킨 우리 젊은 영웅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2017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저 참가자들끼리 여러 가지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 관련해서 마식령 스키장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이 목함지뢰가 누가 설치한 겁니까? 결국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지난 2015년도에 하재헌, 김정원 두 우리 영웅들이 정말 발목을 다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힘든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의족을 하고 지금은 정말 우리 사회에 버젓한 이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우리의 영웅들을 저렇게 웃고 깔깔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에 참가했던 그 의원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이야기를 듣고 과연 웃음이 나오는가요? 저것이 과연 웃을 일인가요? 또 저거를 목함지뢰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의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서 경품을 목발로 주자? 자, 저 지금 보십시오. 저 하재헌, 김정원 저 두 명의 우리 영웅들이 재활 과정 정말 어려운 재활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영웅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군대를 보낸 이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저런 의원들이 국회의원 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발목을 잃은 군인들에게 목발을 주자. 정봉주 후보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곧바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해당 그 발언 직후에 당사자들한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조현산 변호사님, 여권에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정봉주 후보의 그 발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아마 그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반복되는 사과, 계속되는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음 총선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 와중에 이러한 설화가 휩싸이게 되면 자칫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마 많은 국민들, 특히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화 하나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자칫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당 지도부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정봉주 후보의 사과문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봉주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 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정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들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접촉해본 당사자들 연락받거나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두 분 중 한 분이죠. 김정원 중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 후보로부터 사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두 분밖에 없거든요. 당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연락받거나 사과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후보 사과문이 거짓인 걸까요? 정 후보 지금 누구에게 그러면 사과를 했다는 걸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 후보가 지금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분명히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과받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저희 취재 내용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봉주 후보는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봉주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수감됐기 때문에 군대가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발목질해라는 게 뭐냐면은 폭발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질에는 밟는 순간 뼈가 그러니까 폭발 방향이 수직이니까 뼈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경우와 다르게 그 발목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밟는 순간 그 밟은 사람은 발목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품으로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목발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목발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발목이잖아요. 예. 어떻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저거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의식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봤지 않았습니까? 저 용사들 저렇게 발목을 잃었어요. 저분들이 몇 살입니까? 20대 초반 아니었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지키러 그 군대에 갔다가 저렇게 발목을 입은 사람한테 발목에 거꾸로인 목발을 경품으로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러니까 586 운동권이 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이 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586도 아닌 박용진 의원을 제끼고 586인 정봉주 후보로 공천을 갖다가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떻게 심판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피해를 입었던 우리 군 장병 두 분
김정원, 하재헌 두 분 다 정 후보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오래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것은 뭐 실언이라고 하는 범주에도 한참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17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저분이 더 가슴 아픈 것은 민주당의 교육연수 원장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교육연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젊은 세대나 우리 당원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헌법이라든지 기본 질서와 규범을 얘기해야 될 사람인데 사실은 본인은 또 무죄라고는 하지만 성비 관련된 논의를 어떤 아직까지 의혹이 있는 상태이고 저렇게 험담을 하고 또 험담에 어떤 지나치게 방송하다 약간의 어떤 농담이 지나쳐서 하는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말을 그냥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의 주요 당직자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페널티를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봉주 의원의 페널티를 위해서 출마 자체가 봉쇄돼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예. 뭐 그런 의미로. 근데 지금 이제 서대문 특구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여성 비위 발언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참 더 말하자면 비위나 문제가 심각한 그런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때 했고 사과를 했으니까 정도로 넘어갑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봉주 후보의 해명이 지금 또 논란이어서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김정원 중사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접촉해서 받은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과거 발언이지만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김정원 중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의 목발 경품 발언 웃자고 한 말이냐? 사과를 했다는 건 거짓 해명으로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또 말씀 주시고 있고요. 자기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에 의해 부상당한 모든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재헌 중사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요. 하재헌 측도 김정원 상사 입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정봉주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단순한 말 실수를 넘어서 지금 이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라고 대국민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그냥 단순 사과를 넘어서 후보를 사퇴하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짜로 박용진이라는 이쁜 곳을 두고 그 옆에 있는 독이 있는 잡초를 꺾어서 국민들에게 드렸다, 후보로 내세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했던 발언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20대도 30대도 아니었습니다. 40대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배경 자체가 충분히 항상 내가 가진 국가관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국가관과 그리고 역사관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잘못됐다. 너무나 잘못됐다. 이것이 만약 사과했다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병들을 위해서 후보 사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정봉주 후보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두 분께서 모두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저희에게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봉주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이 전혀 그러한 사과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의심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정봉주 후보의 최근의 사과조차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정봉주 후보의 그런 과거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정봉주 후보의 국가관 내지 역사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발언을 제외하고 정봉주 후보가 기타 어떤 영역, 어떤 발언에서 국가관을 손상시키는 저희 국민들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너무나 방송에서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봉주 의원이 나는 꼼수다라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멤버가 이제 김어준 씨, 주진우 씨, 김용민 씨, 그다음에 정봉주 전 후보 이렇게 4명이었는데 이들이 다 여러 가지 말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출마했을 때 참 제가 이 방송에서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는 선거 관련된 그것도 미국의 미국의 여성 장관을 두고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때 후보 사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들의 어떤 이 말을 보면 이 어떤 집단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즐기는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전 심각한 이야기가 보면 우리 50만 군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북한에 대응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천안함 용사들 또 우리 지금 이 목함질에 했던 용사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롱의 대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군인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한 희생들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한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이게 사과를 했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켜켜이 그 말 자체도 문제고 또 사과를 안 한 것을 더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라면 과연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 그것도 박용진 의원을 제끼고 이 정봉주 의원을 선택했는데 과연 그럼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정봉주 의원인가요? 전 후보인가요? 그런 문제도 민주당은 정말 심각하게 이 사태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의원 이 허위 해명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두 장병의 목소리 저희 앞으로 이어지는 뉴스9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 후보의 문제적 발언 이뿐만이 아니죠.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에 친문계 지지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했다. 그런 논란도 불거졌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던데요? 강성 친문. 저거는 강성 친문이 아니라 아주 꼴통 반골들 IS 이 방송 꼭 나가야 돼. 친문을 빙자한 그냥 반골들 이 방송 와갖고 좀 한번 댓글 폭파 좀 해봐라. 무슨 소리냐? 그냥 이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인 아주 꼴통 그룹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키보드 워리어, 골방전사. 이 사회 부적응자들 무슨 이재명 불가로냐? 이재명 불가해갖고 그럼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냐? 삶은 소대가리 아니라 삶은 멸치대가리 같은 민주정부 4기 그룹 중에서 1등한 자를 세우려고 봤더니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장혁진 변호사님, 지금 정봉주 후보의 과거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 이 발언들이 계속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상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선을 하나 더 넘어간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발목질에 관련된 목발 경품 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재명 불가론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정권을 뺏겼을까? 0.73% 차이밖에 안 됐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흠이 가장 큰 대선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연속으로 3번이나 들어갔던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라고 해가지고 30% 그 감산을 갖다가 하는 그런 모래주머니를 갖다 채우고 경선시켜가지고 결국은 정봉주 후보가 공천을 따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공천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주 후보요. 딱히 연고가 없던 이 서울 강북 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면접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당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랬죠. 4년 전에 비슷한 이유로 도전을 받았던 조금박해의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 뭐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이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윤수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돼도. 네. 그냥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 저 정도의 언행을 늘상 일상처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입에 조폭들의 대장이다 하는 말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방송에서 저게 비록 유튜브라고 할지라도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데 저 정도의 심한 말, 감히 여기서 뭐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런 말을 기꺼이 담을 수 있는 사람 진짜로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도 되겠는지 그냥 묻겠습니다. 네. 조영삼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정봉주 후보가 많은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로가 휩쓸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매를 미리 맞았다는 생각으로 정봉주 후보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없이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역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설화는 비단 민주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설화에 휩쓸렸죠. 대표적인 분이 도태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북한의 개입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도 버젓이 후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정의당도요. 정봉주 후보의 과거 논란을 이유로 공천을 철회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원장은 기자 성추행 사건 논란 당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을 증명하라며 호통치다가 결국 호텔 방문 사실이 본인의 내역서로 증명되어 정계를 은퇴했던 정치인입니다. 이 정도면 친명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백래시 공천 참사입니다. 친명이라면 미투 가해자도 공천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공천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이거는 자기는 무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법원 판시는 또 그런 내용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뭐 이제 수석 기자 여기자와 관계해서 이제 성희롱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결국 이제 그때 출마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어떤 뭐 이 명백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됐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지금 내용들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정계 은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이번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친명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은 건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정봉주 의원이 처음부터 바로 이 박용진 의원 지역에 거의 저격수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저는 추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만 하더라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탄탄하게 어떤 지지기가 있었고 또 대선 후보, 당대표 후보까지 나왔고 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용진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박용진은 당연히 공천을 받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정봉주 의원이 딱 가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위 10%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뒤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봉주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자,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즉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해서 박용진이라는 인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런 말은 해도 괜찮아. 저런 말을 한 사람 우리 당대표로도 괜찮아. 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문화가 아닌가. 저는 단지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이러고 자꾸 한참 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참 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사과를 냈고 했다라고만 넘어가는데 이거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20대 청년들 이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 과연 이 발언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됐죠. 이제 피해 장병들에게 사과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저희가 물어본 이 피해 장병들은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녹색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21년에 한 매체에서 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고다 하면서 명예훼손 재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다라는 판시를 한 겁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뭐 상대방 쪽에 동의가 있었다는 건가요? 성추행 사실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호텔에서 만나고 그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당시 이 성추행 논란 때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어떤 또 증거가 나오니까 또 공천을 철회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녹색정의당에선 이 정봉주 전 의원은 백래시 공천 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백래시 공천 참사, 백래시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백래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갈 때 일어나는 반작용, 그러니까 백래시의 그러니까 뒤로 다시 반작용인데 어쨌든 여성 친화적인 흐름들이 있다면 그 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정봉주 의원의 공천은 사실은 성추행에 해도 말하자면 그 단죄를 내리는 사회 분위기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성치훈 후보는 왜 그렇게 후보 결적 사유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박은순 시장 때 얘기했던 말하자면 피해 호소인 발언을 했던 어떤 다른 그 후보들은 다 민주당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에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이 저렇게 어찌 보면 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과연 민주당은 수용하고 가는 것인가? 그것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영재 변호사님. 네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려고 했는데 스튜디오까지 갔다가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거는
지극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변명을 갖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녹색정의당에서 백래시라고 했는데 백래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동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동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보수 반동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 보고 백래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은 이제 그 진보도 아니고 거의 뭐 그 진보 반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진짜로 정봉주 후보가 공천 이제 받았으니까 그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정봉주 후보 서울 강북을에 공천 신청할 때부터 자객 공천 본인이 스스로 박용진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조용히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설화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조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화를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공천 과정에 뭐 잡음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당원이 선택하고 당원이 결정한 후보입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구에서 24년 동안 해당 지역을 활동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객 공천 이런 식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주당원과 지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박용진 후보 의원이 아니라 정봉주 후보였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자객 공천이라는 표현이에요. 정 후보 본인이 강북을에 어떤 연고가 없는데 왜 갔느냐는 그 민주당 면접위원들에게 당을 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들도 자객 공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객 공천 자체를 제가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객 공천의 그런 말 자체도 당원과 지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객 공천이든 아니면 친명, 비명이든 간에 그 해당 지역의 강북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로서는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 정봉주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면 뭐 그런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주민과 당원들은 일단 박용진 의원 선택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페널티라는 하위 10%, 즉 3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그 페널티를 왜 받았느냐? 지금 보면 빵점 맞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들 상대평가에서 그 빵점을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보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 의원들 서로끼리 서로 평가하는데 결국은 이 비명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빵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 김영주 부의장, 지금 박용진 의원 다 그렇게 주면서 그래 놔놓고 이거는 없애버려 놓고 다 그냥 시스템에서 당원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면 박광원 의원도 결국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박광원 의원이 이겼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하위 20%라는 패널 때문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스템을 가장한 결국 비명 행사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님. 네. 조윤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봉주 후보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후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설화 이거 좀 심하면 우리가 공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문까지 보냈는데 일단은 정 후보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검증 자체가 잘못됐다, 과정이. 그리고 이게 당원들에게 이 책임을 넘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뽑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건 당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정봉주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나 지금 민주당 내 민주가 사라지고 친명과 비명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가다 보니 정말 친명이라는 이 큰 그림자에 가려서 다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친명이기만 하면 돼. 라는 형태의 지금
후보 뽑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떠넘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후보들에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요. 정봉주 후보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지금 논란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수원정에서 박광온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친명계 김준혁 후보의 발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길 자신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김영조 의원님. 네. 공천을 확정지은 다음 날 김준혁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선 승리는 하늘의 뜻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만한 태도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박광훈 의원에 대한 실제 일반 그 시민 여론조사들 공식적인 데이터들이 다 오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그 압도적으로 박광훈 후보가 일반 대중들한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 만들어 놓은 허들 속에서의 어떤 결과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뭐 이길 줄 알았다. 그건 정봉주 의원도 똑같은 겁니다. 공천 그 심사를 받으면서도 당당했던 것은 그 시스템적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가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후보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불공정을 전제해 놓고 물론 뭐 그런 어떤 선정에 가는 뭐 박광훈 의원이나 또 박용진 의원이나 간에 어떤 하위 20% 10%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뭐 당원과 무관하거나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역 국민에게 어렵사리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옳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민주당 지금 굉장히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2012년 총선 패배로 이어졌던 제2의 김용민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오늘 후보들에게 강하게 공개 경고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오늘 이 회의 이후에 민주당이 모든 후보들에게 언행 조심을 당부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고요. 공천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까지 포함됐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후보에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의 지금 막말주의보, 설화주의보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는 이런 지도부의 얘기인데 정작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직 논란으로 또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막말을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하게 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봉주 후보 이야기했지만요. 정봉주 후보가 조금 전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 같은 것들을 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러한 표현에 비하면 조족지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근에 이직 논란 이런 것들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가
하늘의 뜻 운운했는데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김준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조고 이재명 대표가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뜻을 내가 알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저런 식으로 그 협박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그 강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 민주당의 후보자들이라고 해도 과연 이재명 대표, 하늘 같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좀 강한 표현을 하는 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강한 그 막말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지금 그러한 시스템이 민주당의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정혁재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자꾸 강성 지지층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설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매번 선거를 앞두게 되고 총선을 하게 되면 이런 강성 발언이 도드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설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앞서 나왔던 김준혁 후보에 대한 그런 하늘의 뜻, 하늘의 계시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그것은 하늘은 지역민, 당원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앙에서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는데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최종 경선 후보로까지 갔던 분이세요.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지지를 얻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 경선 과정에서 많은 당원과 지역민들로부터 후보에 대한 그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많이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하늘의 뜻,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김준혁 후보도 있습니다만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 이게 지금 굉장히 거센데 그러다 보니까 공천 취소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정봉주 후보가 제1순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의 이 재심 청구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박용진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이유를 좀 볼게요. 1차 경선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경선 원데이터를 열람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의를 나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보시기에 재심 신청 어떻게 되실 걸로 보십니까? 결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전적이 없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USB 파일로 넘겨내면 그 앞에서 바로 후보가 보는 앞에서 그걸 이제 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결과를 지난번에도 이 박용진 의원이 그걸 요청을 했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얼마 됐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안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아마 재심 신청 바로 기각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막말에 대한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광주에 국회의원이 8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빼고 다 초선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송갑석 의원이에요. 네. 1.5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부 다 경선 탈락을 했습니다. 단 한 명 빼고. 누구? 민영배 의원 빼고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영배 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설화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본인이 위장탈당 등등을 통해서 많은 설화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논란이 있는 말 하니까 결국은 다 경선에서 통과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문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걸 기조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만약 그러면 상당히 이런 막말이 줄어들 겁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 정 후보는 이 피해 장병들에게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고 영상을 바로 내렸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들은 이 피해 장병들의 얘기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9을 통해서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요,
지민 비조라는 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찍자 이러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구호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이 조금 먹히고 있는 듯해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많은 당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동의 못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뷔페 줄이 한 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는. 어느 쪽이 더 똘똘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와 비례 선거에서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비조, 지민,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 자, 최근 나온 KBS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 비례에 대한 심상치 않은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개혁 진보 연합 세력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 후보 중에 상당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차지할 그런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대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금의 그런 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벤션 효과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후보를 확정을 짓고 총선에 임박하면 할수록 그 지지세는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지세만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같이 나중에는 결국엔 만나야 되고 같이 간다라고 합니다만 민주당 지금 표정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택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본인들한테 실패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을 이제 갈라놓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이제 이 이야기했듯이 이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이제 비조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식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전보다는 조국혁신당이 끌어가고 있는 측면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 친문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호남 이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지지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연합 정당이 진보당이라든지 상당히 좀 극자적인 이 인물들을 많이 공천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지금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윤영찬, 기동민 등등 탈락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모여지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 세력의 결합집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뜨고 있지만. 저는 아마 이 고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순서를 일단 발표할 때 그때 한번 저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하기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조국 대표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한 정당인 것인지 조국 대표가 얼마만큼 앞번호를 할 것인지 등등 황운하 의원이 과연 또 이 앞부분에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고 할 경우에 새롭게 좀 조정 국면을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을 함께 봐야 된다. 자칫하면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만 보면 아 우리가 앞서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더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뒤지고 있다는 걸 아마 국민의힘도 느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면 공격의 포인트를 과연 이재명 대표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 대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신장 측 대변인,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민 비조가 아니라 이제는 비조지민이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거를 더 앞으로 뺐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국당이 민주당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장식 그 후보, 신장식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조국당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 정부와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조국당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아무리 민주당을 내가 지지해 왔지만 그래도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주인인 명주당을 과연 찍을 수 있는가? 마음을 둘 수 없었는데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조국당이 있다. 그러니까 비례찍으로 반드시 나와라. 그러면은 비례찍으로 나온 김에 민주당도 좀 찍어줘라. 이렇게 반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듣기로 민주당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투표율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총선에 있어서 투표율이 만약에 60%가 넘어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 비례를 갖다가 찍으러 나온 김에 민주당 찍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그 조국당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제대로 협조하고 좀 눈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저희 조현산 변호사께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또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쭤봤는데 좀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신장식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온라인 팬카페에서는 지금 조국 대표 이름이 금기어라고 할 정도고 또 조국혁신당을 거머리당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네. 좀 평가하십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17% 정도 가까이 조국혁신당 지지가 나온 것을 더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좋아서 그리고 제일 크게는 물론 검찰 독재 종식을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의제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차기 대선을 경우에서 둘 다 뭐 법적 리스크가 높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방금 이제 신장식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 안 찍으려다가 오히려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왔다가 민주당 찍는 그런 형세가 바뀌게 됐다. 예. 이런 부분들을 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21대 총선에서 21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어떤 그 검찰 독재를 말하자면 부수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위 철험회가 지금 현재는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서로시 조국 전 장관,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안감이 감지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몰빵,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민주당에 몰아달라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연일치인가요? 빵을 또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전부터 연습한 거 있죠? 나와 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부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빵 많이 몰빵이네. 몰빵. 네, 반갑습니다. 진짜 빵이에요? 네. 아니에요. 진짜 빵이에요. 김민수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입장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 약진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실제로 뭐 경영학적 관점에서요. 신제품이 나올 때 네. 포지셔닝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제3지대에 나왔던 이제 신당들 같은 경우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닌 가운데 지금 무당층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겠다,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약 30%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당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조국 혁신당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아주 특이하게 했다. 통상 경영학적으로도 신제품이 나오면 틈새 시장을 노리고 포지셔닝을 하는데 조국 신당은 이 포지셔닝을 민주당 내로 잡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조국 신당에서 민주당의 비례 그 지지율을 너무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려 민주당이 몰빵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이게 처음에는 협력 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가졌는데 지금 지나가는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동상이몽하다가 5월 동주로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조국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겠다. 벌써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이게 논란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정치 보복을 위해서 쓰려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때 절친한 친구였던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많이 맞췄고 이게 당이다라는 게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서민을 위해서 뭐라든가 개혁을 위해서 뭐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다도하겠다, 심지어는 뭐 탄핵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반발마저 비명을 좀 지르는 것 같거든요. 원안에 가득 차서 그 원안에 가득 찬 소리를 지금 공약으로 좀 막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1호 법안을 한동훈 특검법 쓰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목적이 뚜렷한 거죠.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조국 이 대표가 당을 만든 이유도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당에 무슨 지향을 하는 것인지, 이 당의 어떤 성향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공약을 보면 뭐 검사장 뭐 선거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참 본인이 정말 이 대학 입시할 때 자녀의 어떤 입학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입었는데 또 기회균등을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 특혜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균등을 주겠다. 참 이것도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걸 다 인정해 버립니다. 그냥 결국 나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 이 검찰 독재 이 하나만의 이유로 결국 싸우겠다는 것인데, 자, 어쩌면 정당을 구성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정책의 목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큰 정책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오로지 한 사람 그러다가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뭐 구속되는 것이고 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인데, 정말 저는 이런 어떤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어떤 이 정당의 모습이 정말 좀 한편으로 보면 누가 그런 표현을 했죠. 크로테스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이 상당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양분을 어떤 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통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 저는 그것도 여당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거 정치 보복 선언 아니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한편으로는 저런 얘기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뭐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그 내용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자녀 문제, 뭐 입시 문제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2심까지 벌써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본인 말로도 언제까지 굳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한 달을 할지 몇 년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완결성을 갖지 않는 정도의 출마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황운하 의원도 거의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정도의 어떤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그 흐름 자체가 과연 정당하냐, 22대 국회가 그냥 국민들에게 정말 칭송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방금 이제 이현정 의원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런 사실을
직시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최초 폭로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준우 전 보좌관인데요. 조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신청해서 또 눈길입니다. 그 영상, 그 목소리 제가 들어봤습니다. 본인의 복수심과 한풀이용으로 국회에 출마하고 국회에서 법사위에 가서 본인 재판을 뒤엎겠다. 이런 목표로 정치 활동한다는 게 대단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1대1 토론을 제가 제안한 이유가 조국의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주장과 해석이고 팩트에 근거한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거고 나중에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고 잡아떼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조국 관련된 일가족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국민들이 조국의 어떤 실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만약에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은 곧바로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도피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주호영 의원이 이런 꼼수 방지하겠다면서 조국 방지법까지 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참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비단 조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2심에서 유죄 판결 실형까지 받은 자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신당을 창당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결에 가서요. 이게 뒤집히는 경우는 정말 아주 작은 3%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조국이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재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좀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래야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운전자가 길에 가다가요.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많냐고 비토하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가요. 학폭위에 가서 왜 이렇게 학폭위가 자주 열리냐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죄를 지어놓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대표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실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추측하냐면 조국 대표가 실형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이 뒷순번을 본인의 자녀인 조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나오는 소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고려하기 시작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실형까지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정치, 국회에 최소한 입문하는 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굉장히 지금 상승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대비되게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놓고 야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미단체 활동으로 논란이 됐던 전지혜 후보 사퇴했죠. 그 이어서 어젯밤에 저희 방송 이후에 사드 반대 시위를 했던 정영희 후보까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재추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셈인데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비례연합과 관련된 상황을 더 체크하기 위해서 박홍근 단장이 추후에 회의에 와서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야권 상황이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박성준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상황을 좀 키우고 싶진 않은 그런 표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두 사람을 추천한 지금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여기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첫 번째나 지금 17번 정영희 후보
둘 다 이제 뭐 과거의 어떤 반미 전력 자체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문제는 정영희 후보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게 실제로 시민단체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진보당을 탈당하는 그러니까 진보당 몫이 있고 시민단체 몫이 있는데 진보당 몫은 가지면서 진보당 소속이었던 분이 사실은 시민단체 몫을 받고 진보당을 탈당해서 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아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민주당과 진보당과 또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말하면 반미단체로 지향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다른 대안인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선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종북 좌파로 느껴지거나 반미 지향의 어떤 인사로 비례대표를 짰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합의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민주당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런 구조 자체가 이미 비례대표의 어떤 전술에서는 국민의힘과 말하자면 수적으로도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갈등들을 노출될수록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막바지에 가서는 아마 뭐 기동민 의원이나 뭐 또 호남의 수도권 의원들의 줄줄이 낙마하는 부분 그런 것이 뒤늦게나마 새로운 미래에게도 한두 석을 더 내줄 수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모로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경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영희 후보가요 사퇴에 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정치 공세에 종북몰이의 빌미로 쓰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화면입니다. 진보당에 입당을 했던 분이 이 공천을 받고 나서 진보당을 탈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인데 이분이 지금 종북몰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종북몰이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을 어떻게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느냐.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하는 단체가 4개거든요.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인데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느냐. 진보당 3석,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3석,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 4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당은 6번, 9번, 그다음에 15번 이렇게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정영희 씨는 17번을 받았는데 17번을 진보당 몫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연합정치시민회의 몫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진보당을 탈당하자마자 연합정치시민회의 나는 그냥 시민단체 몫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받아 당선이 되면은 이 더불어민주연합 내부에 합의조차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조차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보당이 3석을 받는 게 아니라 4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갑자기 종북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전지혜 씨 이제 사퇴했는데 전지혜 씨가 포함된 데가 어디였냐면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아니었습니까? 결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북한을 추종하면서 유엔사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랬던 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가 종북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종북몰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이거 이번에 구성했을 때 위성정당 구성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저 이유들 때문에 진보당이 3석만 당초 가지기로 한 걸 우회 상장을 통해서 4석, 5석까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보면 민주당이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연합정치의 기본 정신을 간과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진보당한테 저렇게 욕을 먹고 또 진보당한테 그러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지금 의석 확보하기가 저는 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왜 진보당한테 민주당이 끌려가죠? 뭐 빚을 졌습니까? 자, 이거는 이번에 이 준연동제를 이재명 대표가 받을 때부터
야기됐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 방송 토론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이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 집단이 무슨 정책으로 뭘 목적으로 한다는 게 전혀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뽑고 그거 그냥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용해인은 보십시오. 본인이 셀프 지금 재선하지 않습니까? 이래놔놓고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무슨 뭐 소수정당 뭐라고요? 다 자기 몫으로 그냥 의원 챙기는 거를 민주당이 다 지금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죠? 아니 진보당이 뭘 그렇게 당세가 세고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준연동형제를 밝히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굉장한 혼란상 내일까지 뭐 지금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 추천해 주는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사실상 이게 좀 반미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찬동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후보를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결의 하나, 좀 전에 문제됐던 등등과 함께 열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북한의 전쟁은 정의다. 그리고 이 북한의 어떤 이 정의, 김정은의 어떤 이 전략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기자회견 했습니다. 저 모습도 보면 한미훈련 중단하는 기자회견 했어요. 예. 자, 저런 식의 어떤 제2, 제3의 윤미향 의원이 대거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윤미향 의원 저희가 목소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불러오는 대북 전쟁 선동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조현상 변호사님,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또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진보당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연합 깨지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윤미향 의원 같은 이런 사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폐단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런 연합 정치를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촛불혁명의 정치적 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동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진보당의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예. 진보당도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 때 진보당에 할당된 의석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색깔을 내고 있는 후보들이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연합 가치의 그런 훼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보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준연동제는 사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제도가 아니죠.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그것을 좀 회귀하느냐, 정치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민의를 더욱더 촘촘히 반영하는 연동제를 유지하느냐, 그러한 결정 단계에서 민주당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되었던 후보들이 설령 구설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설화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제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제도를, 지난 제도를 이재명 대표가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지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과 이 제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립형 회귀만을 주장했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준연동제의 그런 폐해, 일정 부분 폐해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병립형 회기라는 정치 후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가 지금 비례연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치 후퇴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보장하에 검증을 해서 비례대표를 내는 게 정치 후퇴일까요? 자, 이게 지금 정치 후퇴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보증할 수 없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누가 책임을 지죠? 각자 책임지는 겁니까? 왜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로고도 비슷해요. 자, 국민들은 왜냐? 이게 민주당이 어떤 보증하기 때문에 거기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 책임 없습니다. 결국 끝나고 나면 또 뿔뿔이 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치의 선진화인가요? 그게 정치에 나서는 건가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누가 국민이 표를 줬는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게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저렇게 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나중에 아니 뭐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보당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성정당 다시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약속 안 지켰죠? 그리고 거의 합의가 됐는데 결국 본인이 마지막에 그냥 터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과연 소수당을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도 마저 듣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바꿀 수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고 22대 총선에서도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항상 팩트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당시 자체에요.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금 정의당 등과 야합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붙인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던 건입니다. 민주당은 너희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약속을 안 지켰던 건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요.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실명 거론하기까지 뭐하지만은 TV에 나와서 국민들은 그런 투표 방식, 계산 방식 알 필요 없다라고 얼마나 수차례 이야기했던 건입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인원이 배정되는지조차도 설명조차도 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를 통해서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고 다양성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양성 맞습니까? 이번에 지금 진보당이 비례 몫으로 추천한 인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장진숙 공동대표나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양성을 빌미로 들어와서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에 얼씬도 해서도 안 되고 되어서도 거론조차도 돼서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망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 국민들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봤고요. 저희가 속보를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저희 토론 주제가 설화, 이 큰 주제를 통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의 이 입장, 피해 장병들에게 사과했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이 피해 장병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이 도태우 후보 5.18 폄훼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인데 이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부분, 이 부분까지 지금 양당의 설화 논란을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후보가 지금 이런 설화인데 이재명 대표 아까 보셨습니다만 10년 오래된 얘기다. 하지만 최근에 이 장예찬 후보가 또 설화에 휩싸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10년 전 이슈입니다만은 이런 사람 공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입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병역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국민의 어떤 공감대, 공정의 가치 등등인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정봉주 의원이 건드린 바로 이 군인들에 대한 문제, 영웅들의 희생의 문제,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휘발성이 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 화면으로 이제 보시지만 저 정말 젊은 청년들 2명이서요. 저렇게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해서 지금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분 그 하재헌 상사 같은 경우는 그 기부금을 한 5,000달러 받았어요. 예.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조정 선수인가요? 지금은 기업체 그 조정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군인 영웅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료 군인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뿌듯하다라는 느낄 텐데 문제는 이런 군인들을 조롱하고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뭔가 경품을 주겠다, 뭐 운운한 그래 북한의 이 목함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어떤 비판이나 이걸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런 표심들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신간지로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판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반응을 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장예찬 후보의 글에는 10년 전 이슈임에도 이런 사람 공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봉조원의 일이 7년 전 일이라면 뭐 어쨌든 장희찬 의원의 일이 10년 전이라면 오히려 더 정봉조원의 일이 최근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 실제적으로 정봉조원의 그 말의 피해자는 아직도 저렇게 일부 말하자면 그 패럴림픽입니까? 뭐 이렇게 장애 스포츠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피해를 당한 용사의 부모들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름에 복받쳐서 이렇게 아픈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의족을 달고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장희찬 의원도 너무 심한 말을 했고 있어서는 안 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례이지만 정봉주 의원의 경우는 실체가 있고 저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서 우리 국민 안에 살아 계시는 분에 대한 망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과거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지금 더불어 비례연합, 민주연합까지 연계돼요. 현재 진보당하고 연계되면서 말하자면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렇군요.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과 같이 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어떤 당론과 정당성이 과연 반미 또 미군 철수냐라는 질문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당제로의 길을 가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왜 진보당하고 말은 세 부분과 시민단체 뭐 이렇게 뭐 진보연합 진보당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 진보당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전체 진보 의석의 거의 절반을 진보당에 헌납하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 목조차도 진보당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야말로 다 해체되기로 했던 통진당을 살려주는 일을 왜 민주당이 하느냐라는 문제와 정봉주 의원의 저 발언이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영주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친북, 종북 이 논란과 정봉주 의원의 이 말, 국가관과 통일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더 이상 남한은 동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북한 통일 북한의 헌법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삭제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평양 남쪽에 있었던 그 탑까지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의견에 추종하고 그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비례 1번으로 무조건적으로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정봉주 후보는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젊은이들이 저렇게까지 희생을 당했는데 그 조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다시금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민주당이 그와 같은 정치적인 센스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진보당 측에 그런 측에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봉주 후보의 이 설화 저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드리는 이유는요. 정봉주 의원의 발언도 발언입니다만 이분이 사과를 했다고 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목을 잃은 이분들의 사과를 했다는 그 발언, 그 주장이 허위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피해 장병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있게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봉주 의원의 그 논란 발언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니 DMZ에서 자, 김민수 대변인. 네. 다시 들어봐도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제가 사실 장교로 7사단 GOP 부대에서 근무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도 지뢰지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웃고 감히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가 오다가도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뛰다가도 폭발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은 곳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같이 낄낄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국가관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논란, 이 비중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민주당원도 마찬가지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한 결과를 냈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게 됐죠.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설화 있을 경우에 공천을 취소하겠다는 엄중 경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정봉주 후보를 비롯한 이러한 설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봉주 후보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서 굉장히 사죄하고 죄송한 마음을 국민에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정봉주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또 자세히 신속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장을 보면 정봉주 의원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취재로는 그리고 피해 장병들 얘기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공천 취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도 굉장히 엄중하고 또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가진 폭발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 또한 거짓말했다는 부분은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즉 이 공당의 어떤 이 후보자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 내가 사과했습니다. 그때 유선으로 다 연락해서 다 사과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사자 두 분 같은 경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발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만약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잣대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이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이 뭐 도덕성 빵점을 맞았기 때문에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페널티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비명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왜 친명한테는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아마 국민들이 많이 제기를 할 겁니다. 즉,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민주당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이제 의문을 받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요. 참 아까 저 20대 특히 이제 군에 갔다 왔던 20대 또 우리 장병들 또 거기에 보면 부모님들 또 군에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리고 단지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 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예전에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그 발언했다가 결국은 그때 바로 공천 지금 배제했지 않습니까? 예. 겨우겨우 그래서 위기를 넘겼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끌고 간다 그러면 이번 총선 내내 이 발언, 이 발언 내용, 이거 아마 국민의힘에서요 계속 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뭐 설화 논란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5.18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이 공천이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었던 분이 있죠. 도태우 후보인데요. 국민의힘이 이 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도 후보의 공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던 한동훈 위원장, 아쉽다는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은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발언들이 사실 드러나거나 미리 이 공천 과정, 공천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당은 후보직 유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공관위에서 경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고태우 후보가 이런 지금 설화가 생겼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기성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지났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이 공인이었느냐 공인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인이었던 공인이 아니었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때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당시에 공인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마자 즉각적으로 2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서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이 사과 내용을 보니 정말로 진정성이 있게끔 사과를 했더라. 네. 뿐만 아니라 5.18 정신과 우리 당원 당규에 새겨져 있는 여기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따를 준비가 되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사람이 공인이 아니었을 때 했던 발언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례에 걸쳐서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이해하고 당의 입장과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따르겠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모레 광주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당내에서도 좀 경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 결정이요? 뭐 그 과정에서도 뭐 국민의힘의 그 공천 그 관 위원장께서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했어요. 저 후보가 어떻게 후보가 됐는가에 대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에 있어서 그야말로 좀 다시 선택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위 거구 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5.18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 뭐 저런 선택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이번 총선의 득실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전국에 후보를 내더라도 호남에서 득표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정봉주 후보의 그 논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는데 피해 장병들의 목소리 이어지는 뉴스9을 통해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